안녕하세요. 지식캠퍼스의 정재원입니다. 런던에서 박물관 투어를 생략한다면 그것은 런던 여행의 매력을 반쯤은 빼놓는 게 아닐까요? 런던 투어 세 번째이면서 마지막 산책 코스는 두 개의 박물관을 잇는 경로입니다. 한쪽은 자연사 박물관, 다른 한쪽은 런던 대형 박물관. 두 박물관은 영국의 황금시대, 빅토리아 시대를 상징합니다. 대형 박물관은 18세기 한 귀족의 저택에서 역사 유물과 자연사 표본을 전시한 것이 모체가 되었지만 오늘과 같이 전 세계에서 800만 점이 넘는 진귀한 역사 유물 수집은 빅토리아 시대의 위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자연사 박물관은 1851년 빅토리아 왕조가 적극 후원한 세계의 박람회가 남긴 유산입니다. 두 박물관 사이를 산책하다 보면 빅토리아 시대의 한복판으로 풍덩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19세기에 영국 경험주의 철학의 맥을 이은 공리주의 철학자 벤담과 밀, 진화론 사상가 찰스 다윈, 그리고 망명한 공산주의 혁명가 막스와 엥겔스의 흔적이 이 투어 코스에 남아 있습니다. 또 빅토리아 시대를 대표하는 이야기꾼 찰스 디킨스와 마치 실존 인물처럼 느껴지는 코난 도일이 창조한 명탐정 셜록 홈즈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의 보너스가 될 것입니다. 영국인들이 빅토리아 시대라고 즐겨 부르는 19세기 중후반에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빅토리아 시대 영국은 세계 최강국이었고요. 런던은 1831년경부터 1925년까지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도시 인구가 팽창하는데도 런던은 유럽의 다른 큰 도시들처럼 전면적인 도시 재정비 프로젝트를 가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가듯이 또는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 옆집 건물을 사들여서 확장하듯이 도시 규모를 키워나갔습니다. 이번 마지막 런던 투어는 영국의 황금시대로 불리는 빅토리아 시대 산책편입니다. 시기적으로는 19세기가 됩니다. 빅토리아 시대의 도시 풍경은 하나의 단일 색조로 채색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크햇과 프록 코트를 입은 신사, 그리고 화려한 레이스로 치장한 귀부인들이 등장하는 화려한 풍경이 있는가 하면요. 찰스 디킨스의 소설 데이비드 카퍼필드처럼 어린 소년들이 일했던 음울한 공장 풍경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대학이 런던에 처음으로 세워지고 당시에는 급진 사상으로 불렸던 개혁 프로그램이 작동되었습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망명한 급진 혁명가들은 런던의 뒷골목에서 내일의 개혁 프로그램을 은밀하게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19세기 사상 풍경도 그렇습니다. 하나의 지배적인 사조로 대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색조로 칠해져 있습니다. 로크와 휴메의 경험주의 철학 전통을 이어받은 벤담은 급진 철학을 표방하면서 공리주의 프로그램을 가동시켰습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벤담의 친구 제임스 밀과 그의 아들 존 스튜어트 밀로 이어지면서 자유주의 사상과 결합을 합니다. 공리주의와 자유주의는 급진 사상으로 출발했지만 빅토리아 시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급진적 성격은 약해지고 부드러운 개혁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에 맞선 사회주의는 마르크스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철학적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한 사회운동이었습니다. 마르크스 표현을 그대로 빌면 공상적인 사회주의였지요. 1848년 밀과 막스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문헌의 기념비적 저작물을 각각 내놓습니다. 밀의 저작은 정치 경제학의 원리, 마르크스의 저작은 그의 평생 동지 엥겔스와 함께 쓴 공산당 선언입니다. 밀은 이 책을 그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이사한 사우스 켄싱턴 집에서 썼습니다.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출범을 알리는 공산당 선언을 런던 소호의 한 펍에서 작성했습니다. 두 곳의 거리는 1마일 남짓 됩니다. 1848년은 도보해협 건너편의 유럽 국가들의 연쇄적인 혁명, 이른바 1848년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어간 해입니다.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각각 대표하는 최고의 이론가들이 같은 시간, 같은 도시에서 각각 서로 다른 설계도를 쓰고 있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빅토리아 런던 이념 지도에는 또 하나의 색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칼라일로 대표되는 낭만주의입니다. 칼라일은 밀과 상당한 교분이 있었습니다. 칼라일의 주저 중의 하나인
프랑스 혁명사를 출간하기 직전에 초고를 미리 볼 수 있었을 정도였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아시는 유명한 이야기일 텐데요. 이 책의 초고를 미리 집에서 일을 도와준 아주머니가 난로를 피우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사용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답니다. 밀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몇 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썼던 원고가 통째로 불태워진 기막힌 이야기를 들은 칼라일은 통 크게 넘겼습니다. 물론 칼라일은 다시 글을 써야 했지요. 지금은 명언집에서 가끔 인용되는 정도지만 당시 칼라일은 대문필가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상은 사회주의 혁명가 엥겔스 책에서도 호의적으로 인용됩니다. 칼라일 사상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밀이나 막스, 엥겔스와 같은 합리주의 성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낭만 코드의 사상가지요. 칼라일은 산업혁명지대 노동자들에게는 한없는 애정을 보이지만 또 인간의 삶을 예속하는 공장 기계 시스템에는 분노를 표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웅 중심으로 역사를 해석하고 영웅의 도래를 갈망하는 영웅주의 상환을 응원한 필체로 그린 문필가입니다. 대체로 이러한 낭만주의 계열의 사상은 인간의 삶이 팍팍해질 적에 영향력이 커집니다. 3살 때부터 그리스어와 라틴어 책을 읽었다는 이성적 인간의 전형 밀은 청년기에 자신에 대한 정체성 위기를 겪게 되는데 그때 워즈워드와 칼라일의 글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자서전에서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낭만주의 색조의 철학은 위기에 놓인 개인에게는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운명사적으로 보기면 위기 시대일수록 크게 맹위를 떨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세기 말에는 런던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에서도 이러한 철학적 낭만주의가 크게 퍼져나갑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표현이 세기말 현상이죠. 19세기 사상지도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요소가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사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이 처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요. 찰스 다윈의 할아버지 에라스무스 다윈이 손자에 앞서서 주장한 바도 갖다 있고요. 에라스무스 다윈과 비슷한 시기에 프랑스 자연사 박물관 연구원 라마르크가 웅변적으로 설파했던 사상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을 시작한 아낙시만드로스에게서도 진화 사상의 씨앗이 나타날 만큼 아주 오래 묵은 사상이죠. 그런데 찰스 다윈의 진화 사상은 그 이전의 진화론과는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종의 기원이라는 유명한 책의 원제는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의 보존에 대하여라는 아주 긴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 제목이 다 이렇게 길었습니다. 제목의 핵심 주장을 다 담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윈 진화론의 핵심 키워드는 자연 선택입니다. 그 전에는 진화를 결정하는 것이 자연이 아니라 인간종을 포함한 생물종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다윈 진화론과 지금까지도 경쟁하고 있는 라마르크 진화론을 생각해 보세요. 기린의 목이 길어진 것은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획득한 형질이라고 주장하지요. 용물용설 또는 획득형질 이론이라는 별칭이 붙어있는 라마르크 진화론은 진화의 메커니즘이 자연이 아니라 종에 있으며 또한 진화의 방향도 선형적입니다. 하나의 선을 따라서 진화 또는 진보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죠. 다윈 진화론에서는 진화의 선택권이 자연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 방향도 하나의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그 방향을 알 수도 없습니다.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의 보존이라는 제목 역시 자연에 가장 잘 적응한 최적자가 살아남아서 진화가 일어난다는 다윈 진화론의 핵심을 잘 보여줍니다. 다윈 진화론은 다른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바탕을 둔 창조론과 정면 충돌하지만 또한 다윈 진화론은 데카르트와 뉴턴 이후에 형성된 기계적 세계관과도 충돌합니다. 이게 우리가 자주 놓치는 점인데요. 다윈 진화론은 이성과 경험을 도구로 인간의 진보를 외쳤던 계몽인형과도 사실은 딱 맞지는 않습니다. 다윈 진화론은 진화의 방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지만 계몽사상에서 역사의 방향은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의 방향이죠. 더욱이 다윈 진화론에서 진화의 동력은 자연이지만 계몽사상에서 진보의 동력은 이성과 경험이 아닙니까? 막스 엥겔스와 같이 정신과 물질을 뒤집어서 생각하는 물질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사 진보의 동력은 생산력이지 자연의 힘은 아닙니다. 한때 다윈의 진화론에 박수를 쳤던 진보주의자들이
20세기 전반 무렵에 다윈 진화론을 외면했던 것은 진보주의자들 입맛에 다윈 이론이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빅토리아 시대 런던의 지식지형을 좀 거시적 시각에서 살펴봤습니다. 세부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 풍경은 시간의 제약으로 강연 스크립트를 붙이고 넘어갑니다. 여유 있을 때 천천히 자연사 박물관에서 대형 박물관까지 벤담과 밀 그리고 막스와 엥게스의 발자취를 더듬어보는 길을 산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번 강연으로 우리는 영국을 떠납니다. 떠나기 전에 영국의 특징인 경험주의에 대해 결론 삼아 몇 가지 점을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경험주의를 엄격한 철학적 용어로 정의한다면 인간의 지식이 이성이 아니라 경험에 기반한 것이라는 인식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경험주의를 최대한 넓게 정의한다면 인간의 삶은 결코 경험의 울타리를 뛰어넘을 수 없으며 그 조건 속에서 인간의 좋은 삶과 좋은 공동체의 원리를 찾아야 한다는 삶의 태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 이러한 넓은 의미의 경험주의는 삶의 양식으로 곳곳에 숨을 쉬고 있습니다. 경험주의는 영국인이 중시하는 상식과 잘 어울립니다. 로크 철학이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상식의 철학을 보여주지요. 그 상식의 바닥까지 치고 들어간 사람은 휴미였습니다. 아마 휴미 없었다면 영국의 경험주의는 상식의 바탕을 둔 건강한 생활의 지혜 정도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식은 막장으로 가지 않습니다. 독선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과격하지도 않습니다. 한 천재의 번뜩이는 생각을 믿기보다는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합니다. 이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지요. 그리고 민주주의로 가는 실용적 도구가 토론이지요. 영국에서 헌정 질서의 단절 없이 민주주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영국 의회 토론과 옥스포드식과 토론이 오늘날 토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자리 잡은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상식은 빈틈없는 논리적 정확성보다 소통과 공감을 더 중시합니다. 공감에 관한 한 철학은 문학을 따라가지 못하지요. 런던에서는 문학이 다른 도시에서는 철학이 하는 일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런던 투어는 대형 박물관에서 해산하지만 시간과 여유가 되시는 분은 대형 박물관 부근에 있는 찰스 디킨스와 셜록 홈즈 투어를 계속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은 그 어떤 철학 못지않게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시대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보여줍니다. 매력적 탐정 셜록 홈즈가 보여주는 추론은 귀낙과 연역의 지적 즐거움을 보여줍니다. 경험주의는 민주주의 이념과 잘 어울립니다. 양자는 모두 절대 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한 진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하는 편입니다. 내 의견이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그래야 경험들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성립하고 의견을 나누어야 하는 이유가 성립합니다. 경험주의는 잘 짜여진 하나의 체계보다는 좀 어수선하지만 많은 자료들의 수집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영국의 경험주의 전통은 경험의 한계를 뛰어넘는 철학을 외면합니다. 막스와 엥겔스 철학이 영국에서 힘을 쓰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의외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는데요.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영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고 그들은 모두 런던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흥미있는 분들은 프림로즈에 있는 엥겔스 집을 보시고 런던에서 조망이 가장 좋다는 바로 그 언덕에서 여유로운 한때를 가지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